자, 이제 의료비세액 공제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의료비세액 공제는 보험료하고 반대로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고, 지수 씨 이제 왔네. 잠시만요. 자, 그럼 우리 보험료세액 공제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고 나이에 제한이 있었는데, 의료비는 정반대로 소득 금액 제한도 없고 나이에 제한도 없어요. 한마디로 나의 부양가족의 범위 있죠. 수평적 수익적 관계에 있다면 모두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 할 때에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입력을 다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에 이렇게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의료비 공제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실 게, 자, 본인하고 그리고 장애인하고 그리고 경로자는 무조건 전액 공제를 할 거예요. 전액. 왜냐하면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총 의료비 합계가 700만 원인데 우리 본인이나 장애인이나 경로자는 그 의료비 지출 금액에 한도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 기본공제에서 경로자는 나이 제한이 나이가 70세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 의료비에서는 나이가 65세 이상이에요. 경로자는. 그럼 지금 제가 그 제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아파서 우리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셨는데 편찮으셔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간다면 그 금액 전부 다에 우리는 그 15%를 공제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1,000만 원이면 15%는 150만 원이고 뭐 2천만 원이면 300만 원이고 되는데, 근데 본인 빼고 우리 가족이 뭐 내가 자녀하고 배우자만 있는데 65세도 안 넘고 장애가 다 없다면 나를 뺀 나머지 우리 가족들의 의료비는 총 합쳐서 700만 원 한도까지가 되는 게 우리 이론상 근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전부 다 계산을 해줄 건데 이론상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장애인 경로자가 나중에 우리가 쓸 때에 의료비에 본인 65세 장애인이 칸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아버지가 65세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무 곳이나 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써도 똑같이 전액 대상이 되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본인 장애인 경로자 여기에 해당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그 밖의 공제 대상에 다 합쳐서 쓸 거예요.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재에 그 불임 체외 수정이라든지 이런 난임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액 공제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한도 없이 전부 다 해준다라는 이 기준이 있긴 한데, 그런데 시험에서는 별로 등장은 안 해요. 그럼 자, 이거 말고도 한도를 따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산후조리원하고 렌즈예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산후조리원이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은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 면세 사업자는 맞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런데 그 연말정산의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뭐 산후조리원에 의사가 있고 뭐 회진도 요 그러지 않잖아. 그러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 그 산후조리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소득도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 포착이 제일 좋은 게 연말정산 한목에 집어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공제를 받게 돼. 그 활용도로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우리는 근로소득자니까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 돼요. 본인 총급여가.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야지 내 배우자들 아니면 내 자녀들
그 사람들의 산후조리원비를 하는데, 그리고 이 7천만 원 이하의 제일 중요한 건 200만 원 한도. 지금 여기서 한도 쓰는 건 전부 다 1년 동안 지출액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200만 원 한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산후조리원은 안 되니까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은. 자, 그리고 그 시력 교정용이라고도 하고 보정용도 있는데, 교정용 보정용 사이 다른 의미죠. 네, 둘 다 해당 사항이고, 용 안경이라든지 렌즈는 1인당 50만 원 한도 내로 돼요. 그럼 이 한도를 기억해야 되는 게 방금 잠깐 봤던 얘처럼 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합쳐 쓰기 때문에 금액을 70만 원 썼다 그러면 50만 원만 더해서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기 목적으로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웬만한 건 공제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공제 안 되는 게, 공제 불가 내역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첫 번째가 해외 의료비는 안 돼요. 외국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를 하셨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뭐 연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임플란트가 의료보험 적용까지 되는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죠. 근데 해외 의료비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증진 식품 혹은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주의할 게 표현이 비슷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게 건강 검진비는 되는 거예요.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돼요. 성형 수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 목적 성형은 되는 거고, 우리 쌍꺼풀 수술이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쌍꺼풀이 각막을 찔러서 손상해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제 주위에 소방관도 몇 명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말정산 받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간병인비도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미인과 간병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미인과 간병인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병원의 가족 중에 누가 있던 의료비 내역서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거 도와주는 간병인비는 의료비 아래에 따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미인과 간병인이라고 하고, 의료비에 포함되는 간병인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은 일반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저도 어머니가 2, 3년 전에 뇌 수술을 하셔가지고 동생이랑 30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15분, 동생이 15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침대에 막 묶여 있고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막 만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간호사가 밥하고 물하고 양치까지 전부 다 시켜주면서 안에서 다 다니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가된 간병인으로, 그건 의료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간병인비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병인비는 우리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안 되는 걸 적었는데, 그럼 장애인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었던 얘네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 테스트가 안 되는 건 빼고 되는 것만 이제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쓰는 게 테스트니까,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것들을 빼거나 한도가 있는 건 한도를 여러분들이 산정을 해서 그 금액 안에 쓰는 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금액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대학생 자녀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학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 대학교 학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제한이라는 건 소득 금액 100만 원하고 나이 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대학생들은 1학년, 2학년 정도만 넘어가면 전부 다 20살이 넘잖아. 세포상 나이가. 그죠? 그러면 그 대학교 학비는 공제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자, 근데 이 교육비 세액 공제의 특징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심 담지 마라 그러는데 형제 자매 교육비는 돼요. 대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이 지방인데 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닌다고 와 있어요. 그 등록금 내가 지원해주고 있어. 그럼 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은 그 동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돼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 형제자매, 뭐 직계 비속 다 되는 거예요. 직계 존속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대학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본인만. 가족들이 대학원을 많이 갈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대학원비는 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학원비가 있는데 학원비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예외. 예외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돼요. 학원비는 된다는 거고 또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 자기 부담금은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있으신데 지금 우리 이런 국비 지원 제도를 쓸 때 본인 부담금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럼 그 본인 부담금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 부담금은 15%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이건 받을 만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해요. 올해 소득이 너무 커. 올해만 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대학원 하나 등록해 놓고 휴학하라고. 그러면 대학원 등록금이 비싸잖아. 500, 뭐 600,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거의 15%면 작은 게 아니죠. 세금을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라서 1000만 원이 대학 등록금이면 세금을 1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럼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액이에요. 가족들은 한도가 있는데 본인 교육비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자기 발전 이렇게 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세금 많이 내겠다는 건데 뭐 제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 학원은 취학 전 아동만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 자기 부담금은 돼요. 엄마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안 돼요. 영어 학원 직무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세무공무원 아는 형님한테 왜 영어 학원 안 돼요라고 농담삼아 말했더니 그건 소양이지라고 그러길래 나는 소양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라고 그랬는데 영어는 직무 능력 개발 훈련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는 것 중에 학교 등록금은 되겠죠. 그리고 학교 교재비도 돼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등록금이라 해야 되나? 학교 수업료. 전 방과 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표현이 좀 그렇네. 방과 후 학교 교재비도 되고, 그리고 급식비도 되고, 자, 그리고 특별 활동비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얘네들을 언급을 할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된다. 그럼 안 되는 건 우리 기숙사비, 그리고 통학버스, 이런 것들은 교육비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교육비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자, 얘네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한도가 있는 것들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돼요. 자, 중고등학교라 썼죠. 초등학교, 유치원 교복비는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복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 중고 체험학습비, 이거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돼요. 유치원은 체험학습이 없어요. 저도 제일 처음 이거 나왔을 때에 도대체 체험학습이 뭔가, 저는 이런 표현 자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결혼했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세무서에 질의를 해봤더니 수학여행이래요. 그런 순간 바로 이해가 갔어요. 우리 수학여행이 초중고 때 가죠. 유치원이 수학여행 말 안 되죠. 그런 순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내가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체험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정확하게 인지 안 되시면 수학여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30만 원 한도로 된다. 다음, 또 특이한 사항이, 자, 우리 해외 교육비, 유학 있죠? 비는 공제가 돼요. 해외 의료비는 안 됐죠. 근데 해외 교육비는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뉴스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쫓겨난 나라예요. 그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안 쫓겨나려고 용을 쓰다가 작년에 트럼프 때문에 쫓겨난 게 우리나라인데, 개발도상국이 뭔지는 알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뉴스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무역적으로 조금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자부심이 아니라 현실 미파악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국가과정에 이루어지는데 세제 혜택이 꽤 많아요. 이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 유학 보내기 위해서 할 때 몰라서 못 챙겨 먹는 세제 혜택이 참 많기 때문에, 얘도 그 이론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작년부터 시행된 아주 괜찮은 제도가 학자금 상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납입 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옛날 과거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비를 부모님이 어디에서든 대출받아 가지고 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내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냐면 무직인 자녀 이름으로 그 하면 그 푸른등대라고 한국장학재단에서 2%대의 이율로 그리고 10년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학생 이름으로 대출을 내줘요. 그냥 학교로 바로 등록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학생이 이제 미래에 회사 다니면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학자금 상환은 과거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 받았다는 건 방금 제가 말한 제도처럼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 납입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도 없겠죠. 부모님도 자녀 납입액이 자기가 부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가 그 학생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이 돈 갚으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된다라는 거고. 자, 다음. 예. 아니요. 자기가 돈 부담해야지 된다니까요. 장학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납부한 돈 줄어들면 전부 다 빼는 거죠. 이거는 자기 부담한 돈에 세금 공제하는 거예요. 예.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고등학생은 300만 원 한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얘 특이한 아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얘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건 소득 금액 제한도 없고 직계 존속도 가능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외인 학교에 가서 점자를 배워야 된다든지 말이 갑자기 안 되거나 귀가 안 들려서 수화를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소득 금액이나 아니면 직계 종속에 있는 제한 없이 그냥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이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럼 지금 보험일 때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 그랬죠. 지금 교육도 장애인 특수교육이라 그랬죠. 그럼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장애인만을 위한 그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의료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장애가 있으면 의료행위는 전부 다 장애인 공제로 들어가는 건데 의료비는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 전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얘는 정말 참고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거든. 참고로 교육비 한도가 있는데 본인은 전액 그리고 초, 중, 고는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1인당 900만 원이 한도예요. 1인당. 자, 형제자매도 다 된다라고 했어요. 형제자매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죠. 그죠? 옛날에 제 친구가 자기 직원 동생들을 밥 사준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애가 너무 착하대. 직원이 22살짜리 직원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18 그리고 14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고 한번 하고 막 하는 거 봤었는데 그럼 그 동생은 이런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겠죠? 형제자매들. 자, 이게 우리 교육비 공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한도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우리 전산이잖아. 옆에 적혀도 있고
취약전화동호대가 써줄 거라. 내가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써도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 여기 900만원 가지고, 아니 300만원짜리 썼구나. 300만원 가지고 알아서 계산해요. 15%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참고라고 썼죠. 근데 제가 이게 1인당이에요. 그래서 한 명께 그거보다 넘게 많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굳이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뭐 더 막 자료 찾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연금보험인데, 또 연금보험에 오니까 특별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로 또 두 개가 있죠. 그럼 특별소득공제는 우리 공적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떼이는 거. 그거는 우리 여기 소득공제 쪽에서 뺄 거라 그랬잖아. 우리 손도 못 떼보고 빠지는 거니까 여기 떼는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세액공제를 이야기할 건데, 사실 과거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도였어요. 제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예요. 그럼 본인 개인연금, 사적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들 확정기여형이든 급여형이든 납부할 때에 본인이 추가로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중요한 건 본인만 돼요. 본인만. 사적연금 저축 납입액, 한마디로 미납액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 자기 추가 납부액, 회사가 납부해 준 거 말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추가를 사람들이 안 내는 게 더 많죠. 근데 퇴직연금 상품에 내가 내 미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퇴직금이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또 작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추가로 납부하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 공제를 이제 여기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만. 우리 가족 거 적혀 있으면 막 읽을 필요 없어요. 납입자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끝이에요. 이거. 자, 다음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는데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자, 그럼 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징은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도 본인만 가능해요. 기부금도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기부금도. 그러니까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자였다가 올해는 아니어서 기부금 공제를 못 받았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올해 그 회사 들어가서 내년에 공제 받으실 때 2020년 귀속 기부금으로 해서 2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부금은 그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 아닐 거니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누는데, 지정 기부금도 둘로 나눠요. 그냥 종교단체 외하고 종교단체하고.
이건 사회 공익성 때문에 공익성의 범위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민 대상, 사회 대상, 그 모임 대상이죠. 그게 왜냐하면 기독교가 불교를 위해서 공익 활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단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은 인정해 주지만 대상이 한정적인 거죠.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누가 도대체 불우이웃인데? 자,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런데 스케일이 틀려요.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구 지정된 곳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법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식처럼 또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실 게 특별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면 옛날 태안반도 기름 유출했을 때 기름 제거하고 뭐 이런 거 하러 봉사활동 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 본인 그 인적 사항을 쓰는 칸이 쓰는 그 부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쓰면 연말정산 받을 때에 홈택스에 들어가 있어요. 법정 기부금 하루에 5만 원씩. 저는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 데리고 내가 차를 운전해서 사람 데리고 갔죠. 그럼 그거 유류비 청구해도 해줘요, 공제를. 그러니까 그 공제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기부한 걸로 같이 다 봐주니까 저는 뭐 그런 좀 좋은 일이니까 하면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없죠. 저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지 않다고 표현했는데 정치적인 기부를 잘 안 하죠. 왜냐면 이념이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 당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저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외국은 그 당에 대한 이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부를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해서 이건 본인만 되는 건데 10만 원을 내면 99,909원을 공제해줘요. 그럼 만 원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는 잘 안 해요. 제 친구 하는 애들은 정당은 못 믿는다. 왜냐면 우리 아는 선배들도 둘이 중마고 오는데 나는 민주당이 나 키워줄 것 같아 민주당 가 있고 나는 한나라당이 키워줄 것 같아 한나라당 가 있어요. 둘이 정치적 이념 그딴 건 없어요. 자기 출세할 수 있는 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을 이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되더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래도 뭐 편파적인 정당 성향이 아니죠. 국가니까. 근데 거기도 정치자금 기부예요. 그런데 하면은 그래도 다른 뜻있는 행동을 하면서 공제 10만 원 냈지만 99,909원이면 만 원도 안 내고 10만 원 낸 그 기부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10만 원을 넘게 하게 되면 15만 원 했다. 그럼 10만 원은 99,909원 넘어간 거는 15%만 이런 식으로 공제를 따로 해줄 거예요. 자, 그래도 나중에 이런 보시면 종교단체 기부금 별로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소득이 크신 분들은 받아서 내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도 가서 받을 수 있으면 본인이 정말 그 자기 종교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이바지 한 거잖아. 본인이 낸 거지 뭐 삥 뜯어가는 건 아니죠. 종교단체는 그죠? 종교단체 의무적으로 내야 되면 내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걷어가는 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마음에 쓴 거니까 그럼 그거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시면 좋아요. 그럼 이 기부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편한적 생각 가지지 마시고 소득금액만 문제가 없으면 형제 자매 거든 내 배우자 거든 직계 존속 거든 직계 비속 거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는데 자, 1, 2, 3번 적혀 있는 곳 있죠.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아니면 우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2, 3번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인데 이건 과거 옛날에 발생한 거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본인만
대상이에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데 그 바로 아래 적혀 있는 월세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본인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어요. 둘이가 조건이 서로 좀 틀려요. 그럼 뭐 소득급이 7천만 원은 뭐 크게 신경을 우리 등급에서는 안 봐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시간 되실 때 안 넣으시는 분들은 이건 한 개 넣어두세요. 상식적으로 처음에 뭐 2만 원이나 만 원 넣었다가 여유 되면 나중에 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본인이 자유납입형이니까 넣어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로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그 조건이 될 때 할 때 납입 횟수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횟수로 따지니까 그 뭐 갑자기 돈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만 원, 2만 원 정도 여유가 되시면 넣어두시, 안 넣으신 분들은 넣어두면 어떻게든 써요. 자, 근데 이건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로.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돈을 집이나 이런 거 샀어요. 그럼 대출 받았겠죠. 그럼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나 아니면 이자 상환한 거에 대해서 돈 쓴 거, 그때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자 상환액이 한도율이 좀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치 사다리 타기처럼 찾을 거예요. 언제 가입했다, 몇 년 이상이다, 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여기가 한도가 세법 규정이 바뀌면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따라가게 할 거예요. 내가 가입한 날을, 가입이라 이건 돈 빌린 날을 기준으로 가는 거라서. 자, 다음. 자, 우리 월세 관련해서는, 이 월세는 사실 그 시작했던 취지가 처음에는 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걸 만든 취지가 뭐 월세 살고 있으신 분들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원래 연말정산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서로가 양쪽이 좋은 거니까. 근데 막상 시행했더니 월세 세입자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막상 신고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부부가 있으면 세대주를 남자로 둬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성분들이 근로소득자인 경향이 더 많고 남자분들이 사업소득자 성향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자인 분들이 이제 못한 그 하는 공제율이 낮다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세무서가. 그래서 그걸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랬더니 좀 늘긴 했는데 그래도 원하는 만큼 안 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집주인하고 관계가 좀 껄끄럽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한다는 게 일반적인 느낌이고 알고 있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5년간 2월 공제해 줄게. 너 집 나가면, 딴 집 이사 가면 또 그 집 들어갈 일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5년간 2월 공제해 줄게.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세금 에 관련된 또 피반함이 한번 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이사 갖고 근로소득자 단계였는데 못 받은 거면 나중에라도 받을 거잖아.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이체를 하고, 그리고 본인 그 명의의 계약서 가지고 있으시면 완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소득 있는데 소득 신고 안 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나중에 이제 피반을 불 거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냈다고 해서 낸 거에 대한 증빙 내는데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이미 신고는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이제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서 뭐 투자 장려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양가로 3번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볼게요.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신용카드라고 표현하는데 뭐 여기도 당연히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체크카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용카드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신용카드는 또 나이에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 형제 자매의 카드는 안 돼요. 카드라고 쓸게요. 형제 자매 건 안 돼요. 그래서 동생이 현금 영수증 해왔던 지불 카드를 냈던 뭘 했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 제일 처음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만든 이유도 사업 소득자의 매출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든 옷가게든 현금으로 하니까 현금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자기 매출을 신고를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쓰면 소득공제 해줄게 라고 해서 처음에 15%를 해줄게. 대신 전제 조건이 너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의 연봉이다. 그러면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거에 대해서 15% 소득공제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세무서도 깜짝 놀랄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미친 듯이 카드를 끌고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빚쟁이가 생겨가면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효과는 좋으니까 당연히 해야겠는데 우리 너무 채무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납에서 신용불량자가.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쓰면은 30% 공제해 줄게. 2배로. 그랬더니 정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제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쓰네.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의 카드를 쓰면 40%로 더 공제해 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유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당연히 카드 담아기는 이 가맹점이 전통시장 그 되는 가맹이 다니다가 다 뜨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그냥 여느 때까지 똑같이 긁었는데 그 가맹점이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쪽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가 되니까 결과가 1, 2년만 지나니까 효익이 생기는 거야. 그쪽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다가 이게 없어지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못 없어졌어요.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못 없어진 건데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더 활용을 하는 게 항상 그 우리 문화 쪽으로 좀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 도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우리 미술관 입장료 있죠. 입장료들. 자, 얘는 우리 추가 공제를 해줄 거예요. 30%를. 자, 얘는 추가 공제 주는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전제 조건이에요. 7천만 원 초과자는 뭐냐 일반 신용카드 공제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추가 공제를 했잖아. 그래서 컴퓨터에 칸이 있는데 1900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쪽에 넣으면 여러분 책 사보신 분들 인터넷 하면 도서 공연 이거에 대해서 공제 받을 거냐고 창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에서도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공제 불가 항목들을 보면 이걸 한 취지가
사업자 매출을 포착이기 때문에 해외 사용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불가를 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불가 내역이.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자의 경비 있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경비 처리 되는 것들을 여러분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런 것들 파악 잘해요. 다 되는데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코딱지만큼이라서. 혹은 잡아도 다른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의 그 근로소득자의 50%가 세금 1원도 안 내요. 전부 다 연말정산 다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납세자라고 근로소득자를 무시해요. 세금은 그냥 낼 때마다. 사람 무시한다가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도 하나도 안 내는 놈들이 세금 떼인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연말정산을 다 돌려 가져가지 않냐. 앞에 결정세액 영원 만들어서 거의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신용만 했다가 다 걷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경비를 썼다고 해서 해봐야 그 다음에 세금이 안 나와서 그냥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상으로 경비 처리한 거는 이제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라든지 공과금들 있죠. 요즘은 세금도 카드로 낼 수 있죠. 그리고 공과금도 카드로 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올 때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혹은 우리 그 뭐냐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 신용카드 회사가 혜택 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좋은 거고, 이건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보험, 리스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안 되고, 리스에다가 뒤에 상품권도. 자, 그리고 자동차 구입 관련도 안 되는데, 그런데 자, 얘는 기억하실 게 한도가 있어요. 중고 자동차는 얘는 10% 공제가 돼요. 중고 자동차에 한해서 여러분이 뭐 1,0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100만원 돼요. 그럼 시험 목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중고 자동차 카드 결제 때 그러면 100만원 되구나 하고 신용카드 공제에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신용카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이 이중공제 되는 거 하고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프로그램 다루는 거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